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최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경제를 향해서 아주 이례적인 문서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걸 두고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입법 주권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린 그 쇼핑 앱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까지 우리 경제 전체를 휩쓸 수 있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 문서의 정체가 바로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내놓은 HREC-192-272라는 보고서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수많은 예산 관련 보고서 중 하나처럼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한국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두 개의 법안, 그러니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 USTR에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인가요? 이 법안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6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외교 정책적 이익입니다. 외교 정책적 이익이요? 네. 만약에 경제적 이익이라고 했다면 이건 통상마찰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 문제를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틀 안에서 다루겠다. 즉,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사실상 이 법을 통과시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죠. 아니,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우리가 만들려는 법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미국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이 법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니요? 미국의 불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동맹국인 한국이 우리 미국 기업 등 뒤에 칼을 꽂고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 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가? 이 법의 실제 효과가 구글이나 메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 촘촘한 규제 그물로 울가매고요. 정작 한국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에게는 활주로를 깔아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도 중국 경쟁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법이라는 건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특정 국가 기업들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법의 설계 자체에 두 가지 치명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점이요? 네, 첫 번째는 매출액 기준의 함정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규제안은 국내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쿠팡이나 네이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기업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수십조 원 단위로 아주 투명하게 잡힙니다. 당연히 규제 대상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는 만정이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전체 거래액은 수조 원에 달하지만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요. 자신들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 법인에는 전체 거래액이 아닌 아주 적은 비율의 중개 수수료만을 매출로 삼습니다. 아, 수수료만요? 네. 작년 기준으로 알리 한국 법인 매출이 약 2,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결국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장부상으로는 매출 미달로 규제 대상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뭐랄까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방식이네요. 한국에서 돈은 다 벌어가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는 자신들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럼 매출액 말고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용자 수 같은 걸로 규제할 수는 없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인 사용자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두 번째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아, 거기도요? 네, 월간 활성 사용자 1,000만 명이라는 기준이 거론되는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포화 성태에 이른 유튜브나 카카오톡은 당연히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는 알리는 약 992만 명, 테무는 약 793만 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성공한 기업에게 벌을 내리는 법처럼 들리니요.
이미 시장을 선점한 1등 기업은 더 크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그 틈을 노려서 맹렬히 추격하는 2등, 특히 중국산 2등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시장을 차지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성공의 벌과 추격의 상을 동시에 주는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때 오픈마켓의 강자였던 11번 가나 G마켓 같은 우리 토종 기업들은 역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무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125%나 폭증했습니다. 125%요? 네. 만약에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네이버 쇼핑의 빠른 정선 같은 서비스는 자사 우대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스스로 개발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손발이 묶이는 동안에 중국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초저가 공세로 한국 시장을 남김없이 장악해 나갈 겁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플랫폼법만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아까 미국이 문제 삼는 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법은 흔히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특정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임시로 차단하게 하고 이걸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사실상의 검열 권한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아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려도 결국 자국 기업 보호 논리랑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법 역시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구글과 메타는 한국에 지사가 있고 당연히 한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소송에 휘말릴까 봐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일단 삭제하고 보는 과잉 자기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아, 일단 지우고 본다. 그렇죠. 하지만 틱톡은 어떨까요? 서버는 중국에 있고 법인 구조도 복잡합니다. 한국 법원이 저 영상을 내려라 라고 명령해도 법을 집행할 실질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결국 이 법 역시 법을 잘 지키는 미국 기업의 목은 조르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중국 기업에게는 반사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시각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단순히 자국 기업의 이익 감소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의 이런 입법 움직임을 더 큰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브뤼셀 효과의 확산입니다. 브뤼셀 효과요? 네, 브뤼셀 효과라는 건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죠. 미국은 EU의 이런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자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마저 유럽식 규제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확산될까 봐 그걸 막으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확산의 고리를 초기에 끊어내기 위해서 한국을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최악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고나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차기 USTR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이미슨 그리어 같은 인물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데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행 시 끔찍한 결과, 테러블 컨세퀀시즈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행동 계획의 예고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끔찍한 결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미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휘두를 수 있는 보복의 칼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무역법 301조의 발동입니다. 무역법 301조요? 네. 이 법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아주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굉장히 강력하고 일방적인 법안입니다. 과거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들한테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했을 때
미국이 곧바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100%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해서 결국 프랑스의 백기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플랫폼 규제 때문에 시작된 싸움의 불똥이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다른 산업으로 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보복의 대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 즉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꾸준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왔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현재 한미 FTA 때문에 무관세인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미 IRA 법안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 기업들의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몇 개 규제하려다 나라의 기간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보복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로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부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요. 만약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최대 0.7%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0.7%포인트나요. 네, 지금 우리가 2%대 성장을 겨우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0.7%포인트가 날아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외환시장도 요동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70원을 넘어서 심하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500원이요? 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여러분이 해외 직구하는 물건값부터 시작해서 원유, 원자재,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 자금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규제 법안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우리 경제 전체를 뒤덮는 태풍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완벽한 넛크래커, 즉 호두까기 인형에 끼인 호두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 턱은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무역 보복이라는 위협이 조여오고 있고 다른 한쪽 턱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어버리는 자해적 규제가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으로 단단한 껍질에 균열이 생기니까 그 틈을 비집고 중국 플랫폼이라는 과역이 우리의 시장을 빠르게 파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디지털 주권을 지키겠다고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디지털 시장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겨주는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유럽식의 경직된 사전 규제 방식이 과연 글로벌 속도 경쟁 시대에 맞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은 최대한 보장하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 같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법 집행기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미국식 사후 규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규제로요? 네. 무엇보다 지금처럼 매출액이나 사용자 수 같은 낡은 기준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플랫폼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 간 거래의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만드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투자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특정 산업에 국한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한국 증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플랫폼법 국회 통과라든가 미 USTR 한국 상대 301조 조사 개시와 같은 헤드라인을 보게 되신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혹은 배터리 관련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는 등의 위험 관리 전략도 반드시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